안녕하세요. 시사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시사 이슈 원두로 내릴 주제는요. 진중권의 소란 저널리즘과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진중권 교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못 참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 사람이 자꾸 우리 사회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평론의 방향, 언론의 방향을 자꾸 흙탕물로 만들고 있어요. 팩트도 막 틀리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 전 그런 거를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고요. 가짜 평론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랍시고 나서가지고 설치는 사람들, 전 가만 못 보겠어요. 그런데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진중권에게 최근에 이제 칼럼 면을 내줘가지고 새롭게 연재를 시작했어요. 전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의 응원 말씀 좀 듣고 저는 커피 내리고, 여러분 커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놓고 마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저 커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입니다. 경향신문이 새해 들어서 진중권의 돌직구라는 칼럼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일보가 트루스 오디세이라는 진중권의 칼럼을 매주 목요일날 연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탈진실의 시대의 진실이란, 이러면서 진중권이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밝혔습니다. 이 한국일보 설명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잠깐 읽어드릴까요?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시대다. 주관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정보가 더 그럴싸해 보이고, 목소리 큰 쪽이 여론을 쥐고 흔드는 이 혼동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다.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한국일보에 연재되는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는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이해하는 해설이다. 어쩌고저쩌고. 자, 얘네들 영어 참 좋아합니다. 진중권의 진실 오디세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 뭔 소리야? 포스트 트루스는 또 뭔 소리야? 뭐 탈진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가지고, 아이고 참. 아무튼, 하여튼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요.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나 한국일보 같은 실력 없는 언론과 권위를 이뤄가는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위로굿 강광수월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관심도 두지 마세요. 기자님 피곤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관심이 계속 가요.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기 싫은 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저는 그냥 방송을 할 테니까 이 편은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저는 그냥 얘기하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소위 진보 진영 안에서 이 진중권 교수의 말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저는 그걸 보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진중권 교수가 언론과 검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언변이 굉장히 유창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귀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기존의 언론들은 또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진중권이 뭐 SNS에 글만 하나 썼다 그러면 막 보도하죠. 한국일보랑 경향신문은 뭐 이렇게 칼럼면 내주고 있죠. 진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요. 저는 원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 편 듣기 싫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결국 그 진중권 씨의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실었죠. 트루스 오디세이. 처음 실린 내용을 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그 말도 안 되는 분석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사실과 허구가 뒤바뀐 버티고 현상, 오직 믿어야 할 계기판은 이성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던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대충 막 썼네요. 일단 네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뭐 글은 지금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진중권 씨가 이렇게 썼어요. JTBC가 신뢰도가 급락했는데 원인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돌아보건대 조국 국면에서 JTBC는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게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결과는 신뢰도의 급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썼거든요. 진중권 씨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주장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 속보는 사실도 있지만 조국 관련해서는 이 대부분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표창장이 위조됐다. 뭐 이런 보도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JTBC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은 거죠. 언론의 신뢰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검증인데 많은 언론들이 이 속보 경쟁을 하면서 주장의 검증에 소홀했던 것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진중권 씨 말처럼 사실을 보도했다고 JTBC 신뢰도가 추락한 게 아닙니다. 네, 일단 이거 자체가 틀렸고. 자, 두 번째. 우리의 어른이들은 정의의 기준에 따라 진영을 판단하지 않는다. 진영부터 정하고 거기에 정의의 기준을 뜯어 맞춘다. 이렇게 또 진중권 씨가 한국일보에서 분석을 했어요.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반박해 드릴게요. 이거는 조국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진중권 씨가 지금 침소봉대하고 계신 건데, 자, 여러분, 유재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나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그 진중권 씨 말대로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재수는 무죄. 예, 이렇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자, 대중은 진영에 속한 정치인이라고 다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예. 유재수에 대한 검찰 수사의 성격과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 성격의 차이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진영부터 정하고 거기에다가 정의의 기준을 뜯어 맞춘다. 이런 그 이런 진중권 교수의 분석은 당연히 틀린 거고요. 세 번째, 알릴레오 송년 특집에서 유시민은 레거시 매체의 기레기들이 검찰과 유착하여 그들이 흘리는 기사만 받아 쓴다고 매도했다. 레거시 매체의 보도 전체를 졸지에 믿을 수 없는 검찰 괴담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이다. 진중권 교수 이렇게 썼는데,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법조 기자 생활 안 해보셨죠? 네, 저는 해봤어요. 알릴레오 말이 사실입니다. 속보 경쟁 많이들 내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을 검증도 없이 보도 많이 해요. 그래서 괴담처럼 비칠 때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괴담 하나 제가 밝혀냈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검찰 수사에
괴담이었죠. 처음엔 괴담이었는데 제가 사실로 입증해 냈잖아요. 검찰 수사 실제로 조작 증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진중권 교수님. 자, 그리고 네 번째 진중권 교수의 오류. 보도가 당파적일수록 신뢰도는 오른다. 그 신뢰도란 실은 호감도에 불과하나 그 호감도가 여전히 신뢰도라 불리는 한 호감도 높은 당파적 보도가 객관적 보도보다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는 착시가 발생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MBC 보도가 최근에 신뢰도가 막 올라갔어요.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MBC는 너무 당파적 보도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신뢰도가 오른 게 당파적 보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반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뉴스 중에 가장 당파적인 보도 찾으면 어디입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전통을. TV조선 뉴스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정 당파에 굉장히 옹호적이죠. 네. 그런데 진중권 교수 말대로라면 TV조선 뉴스가 당파적이니까 신뢰도가 상위권이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TV조선 뉴스가 신뢰도에서 상위권 오른 적이 있습니까? 네. 자, 신뢰도 조사라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건 어떤 지지자건 뭐 구분 없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파적이면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이 주장 역시도 진중권 교수가 틀렸습니다. 자, 굉장히 이렇게 쉽게 몇 가지 반박만으로 진중권 교수의 논리가 이렇게 허물어지는데 이분 언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닌데 한국일보 같은 곳이 이제 계속 영향력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진중권 교수에 기대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주장해 보려다가 이렇게 오류가 금방 드러나는 저 같은 정말 그 레거시 미디어 출신 기자한테는 금방 눈에 밟힙니다. 이거는 그런 거랑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중권 교수는 미학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디워 시나리오의 허술함, 뭐 이거 굉장히 그 잘 밝혀내가지고 모든 이제 그 뭐랄까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진중권 교수가 그 디워 시나리오의 허술함 잘 찾아내는 것처럼 이 언론 분야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같이 이렇게 허술한 지적하시는 선무당 언론 비평가들은 저한테 금방 이렇게 잡힙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요즘 팩트 한두 개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게요. 자,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 입당하는 이탄희 전 판사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뭐라고 게재했냐면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꾼 분이다. 이러면서 이탄희 판사 전 판사를 비난했어요. 이탄희 판사가 이제 사법농단 이제 제보자죠. 경향신문이 제일 처음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경향신문 쪽에 제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진중권 교수가 이게 왜 이 주장이 틀렸냐면 여러분, 서기호 판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서울 북부지법에 계셨을 때 법복을 벗자마자 정의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분도 이 사법부의 문제점이라든지 당시 정권의 문제점 이런 것들 막 목소리를 내셨죠. 그러자마자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입당하셨죠.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이죠. 서기호 판사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인터뷰한 언론이 바로 한겨레고요. 그때 처음 만난 기자가 바로 접니다. 아마 그 기사들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한겨레를 처음 만나서 이제 서기호 판사가 이제 저를 만나서 여러 그 사법부의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막 비판적인 인터뷰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법복을 벗고 또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정의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서. 자, 그때 진중권 교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 공익제보와 국회의원 배지를 맞바꿀 수 있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논리라면 서기호 판사에 대해서도 먼저 비판하셨어야죠. 왜 정의당에 입당하는 판사는 아무렇지도 않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판사만
예, 공익제보랑 의원 배지랑 엿바꾼 겁니까? 예,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진중권 교수가 그냥 민주당이 하는 일은 요즘 그냥 모든 게 다 싫은 것 같아요. 예? 무슨 컴플렉스 있으신 게 아니라면 요즘 너무 한쪽으로 좀 과잉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오류가 있는 얘기를 하면 그냥 좀 적당히 좀 무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막 대서특필을 해요. 예. 마치 그 이탄희 판사가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의 이탄희 판사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 이제 공익제보를 할 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예,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탄희 판사가 그거를 제보를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의당은 뭐 그때도 야당이고 지금도 야당이죠. 똑같이 야당에 있을 때 그런 공익제보가 판사들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탄희 판사랑 서기호 판사랑. 그래서 얼마 전에 서기호 판사도 그 조국 그 검찰 그 개혁 이런 거에 저항하는 거 비판하는 그 촛불 집회 서기호 판사도 나와서 같이 막 발언하고 시민들과 하고 집회하시더만. 그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또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이런 첫 번째 오류. 그리고 두 번째 진중권 교수의 또 오류 하나 짚어드릴게요. 경향신문 요즘 법조기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JTBC에 나와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이랑 막 논쟁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한 번쯤 정리를 지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진중권 교수는 틀렸어요. 경향신문 법조기사를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경향신문 법조기사의 문제점은요. 이게 무슨 어떤 특정 진영 이런 거 편들어주지 않아서 진영주의자들한테 공격받는 게 아니라요. 기사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양쪽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춰가지고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반론을 충분히 줘가면서 법조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안 해요. 네. 검찰청 얘기만 계속 들어있어요. 조국 쪽의 반론은 왠지 모르게 늘 안 들어가 있어요. 취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취재를 하는데 편집국장이 자꾸 빼는 건지.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스랑 CNN이랑 여러 보도들을 분석해가지고 해외 언론들은 공직자 비리 수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도하는지 수사 속보 어떻게 전하는지 제가 다 분석해서 전해드렸잖아요. 이 해외 언론의 권위지들은 우리나라 법조 보도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단정적으로. 왜 우리나라 법조 보도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 검찰발 수사 속보가 이렇게 그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작용인 겁니다. 이런 거를 진중권 교수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언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한 11년 언론사에서 일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언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으셔야죠.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본인이 말하는 건 다 진실이고 저같이 한 11년 일한 사람의 말은 다 진영주의자의 논리고 이런 식의 태도 아닙니까? 진짜. 경향신문 최근의 법조기사는요. 퀄리티의 문제인 겁니다.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자, 세 번째 진중권 교수의 오류. 최근에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재단 계좌를 어떤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게 확인이 됐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제 그거는 은행한테 확인을 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중권의 이 가벼운 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캥길 게 없으면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을 비난했죠. 자,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개인 계좌 이렇게 털려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때 이제 광우병 시위 집회는 나왔었거든요. 그때 칼라TV랑 같이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본인도 사찰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는 진중권 개인의 계좌고요. 지금은요 노무현 재단 단체의 계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인 계좌 들여다본 거랑 같습니까?
노무현 재단의 단체 계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봤다는 건 거기에 후원하는 국민이 누구누구인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 후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10만 명 있었다면 10만 명이 다 사찰일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검사, 어떤 공무원, 어떤 경찰, 어떤 교사가 노무현 재단에 후원했는지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진중권 교수 개인의 어떤 계좌 살펴본 거랑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살펴본 거랑 이게 어떻게 같은 사안이 될 수 있냐고요. 진중권 교수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류. 경향신문에 최근에 이제 처음에 이제 쓴 글이 뭐냐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무슨 좀비처럼 좀비라고 규정해가지고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경향신문에. 야, 저는 이거 예전에 한겨레신문이 노무현 관장사람 말이라는 그 제목, 그거만큼 커다란 실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좀비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진중권 교수를 비판하는 사람들 다 좀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제목이 실어줬어요. 경향신문 편집국은 뭐 좀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거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써왔다고 해서 경향신문 핑계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설, 그러니까 칼럼, 외부 칼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편집국에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진한테 연락해서 이거 다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제된 표현들만 칼럼에 다 나가요. 그냥 막 무조건 이거 외부 필진의 칼럼이라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핑계대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신문사가 다 표현 같은 거 다 미리미리 살펴보고 좀 부적절한 거는 다 순화시키고 어떤 거는 진짜로 이런 건 못 싣겠다 그러면 이 필진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칼럼 안 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중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좀비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을 경향신문 편집국이 그대로 이걸 제목으로 실어줬어요. 이거는 경향신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허재영 기자도 좀비가 돼버렸습니다. 저 진짜 모욕감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경향신문에 항의 전화 좀 하세요, 여러분. 진짜.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건 그냥 진영주의자들의 어떤 뭐 그냥 뭐 자기 그냥 뭐 위안 때문에 진중권 교수를 공격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진짜 경향신문 진짜 폐간시킬 수도 없고 진짜. 저는 지금 이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이 말이죠. 자신들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언론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의 어떤 소란 저널리즘이라고 할까요? 막 소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뭐랄까 깊이 있는 강은 수심이 깊은 강은 되게 조용하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수심이 얕은 강은 굉장히 그 물이 흐를 때 굉장히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어떤 미학 전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도 막 떠들어요, 시끄럽게. 그래서 저는 이걸 소란 저널리즘이라고 좀 규정하고 싶은데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이 이 진중권의 이 소란 저널리즘에 기대가지고 자신들의 그 그 떨어져가는 영향력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장사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클릭 수는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이게 왜 뭐랑 비교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진보 그 종편 언론들이 뭐랄까 그 좀 영향력 떨어지고 좀 퇴물이 되어가는 전문가들 좀 이렇게 그 오후 시간대에 불러가지고 막 자극적인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면서 대신 시청률은 좀 나오니까 광고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그 공중파 전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진중권 교수처럼 다소 좀 한물 좀 총명함이 좀 지나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 불러다 놓고 자신들의 그 떨어져가는 어떤 영향력을 좀 회복하고자 이런 그 소란 저널리즘의 기대는 옐로우 저널리즘하고 아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진중권이 좀 철진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요 여러분, 그 과거에 좀 운 좋게 좀 발빠르게 유학 갔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덕분에 해외 지식인과의 교류의 폭이 넓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중들이 기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의존도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정도가 읊는 수준의 정보와 지식은요, 지금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진중권 교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시대가 변한 겁니다. 예? 대중이 그만큼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깊이도 깊어진 거예요. 뭐랄까,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친중권이 한 100만 명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만큼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그 이후로부터 별로 진화가 되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일 수 있어요. 자신의 전공 영역이 다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소구력과 가치는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어떤 그 진중권 표현대로 레거시 미디어들, 이런 권위를 가진 기존의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권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대중들이 무슨 진영 언론만 이런 거에 막 춤추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눈높이와 정보 습득력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전문가 집단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판단을 해야죠. 예? 자, 커피 드시면서 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사 바리스타 잠시 좀 저는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조갑재 언론인 아시죠? 월간조선 출신의 아주 그 우익 편향적인 기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가 취재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뛰어났던 기자입니다. 좋은 기사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어떻게 점점 괴물 기자가 되어가냐? 이거는 성찰 없는 언론인이 자신은 오류를 내지 않는 기자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확신이 심해졌을 때의 극단에 달렸을 때 그 말로가 저는 조갑재 기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조갑재 기자가 당시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그 뭐랄까 그 군부 정권 때 그때 정보기관을 이분이 오래 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보다도 훨씬 그 북한에 대해서 좀 정보가 좀 빠르고 많다 보니까 북한이 얼마나 독재 국가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이분이 빨리빨리 누구보다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80년대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일반 좀 운동권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좀 동경하는, 좀 그런 좀 낡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전 그 오류라고 봅니다. 그 3대 세습 국가를 그런 식으로 미화해서 당시엔 본 적이 있었어요. 대중들이. 정말 크나큰 착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운동권들이 이제 오히려 막 그 주체 사상 막 이런 거 학습하면서 그런 이상한 사회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북한은. 그런데 막 그런 걸 미화하고 이러니까 이 조갑재는 한쪽으로 확 튀어버린 겁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대중들이 이걸 잘 몰라 이러면서 골수 우익 기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조갑재 기자가 당시에 정보기관을 출입하면서 얻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그것만이 100%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의 북한의 진실을 담은 정보일 수 있죠. 그런데
코끼리 다리가 4개인데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1개는 안 만졌다면 그 나머지 1개에 대해서도 진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신은미 씨가 북한에 평양에 가봤다 와봤더니 거기에도 스마트폰 다 쓰고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에? 북한을 어떻게 미화할 수 있냐 이러면서. 대동강의 맥주 먹어봤더니 맛있던데요. 이 한마디 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추방된 거 아닙니까 남한에서. 아니 우리가 평양에 가봤어요? 예. 거기서 스마트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도로도 막힐 수 있는 거고 고층 빌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거기서 만드는 맥주가 맛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거긴 다 사회 악이고 엉망진창이어야 되는 거 그래야만 팩트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든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출입하는 어떤 출입처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출입처 바깥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경청해서 듣고 비교하고 관찰해야 되는데 조갑재 기자가 자기가 출입하는 출입처 그런 정보들에 너무 확신이 지나치고 나는 오류가 없는 기자야. 자기가 너무 확신해가지고 골수 반공 기자가 돼버린 거예요. 괴물 기자가 돼버린 거죠. 네? 자, 제가 조갑재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보수 진영의 이 조갑재라는 어떤 지식인이 있었다면 이 진보 진영에는 진중권 같은 괴물 평론가가 괴물 지식인이 점점 양산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중권 씨는 자기 확신이 너무 심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 같아요. 예, 대화를 들어보면. 모든 분야에서는 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착각해요. 예, 적당한 수준으로 논평하는 걸 넘어서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좀비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진영주의자들의 어떤 논리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칼럼에다가 그렇게 다 좀비라고 비난을 하죠. 이거는 마치 조갑재가 북한 사회에 내가 이런 면도 있대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운동권 선배들한테 무슨 사상이 주입돼가지고 빨갱이가 됐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 조갑재랑 진영주의의 뭐 어떤 논리 뭐 그런 방송에 다 선동됐다 다 좀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 빨갱이란 단어가 좀비라는 말로 대체되어가지고 진중권이 떠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 우파 진영에 조갑재라는 괴물 지식인이 있다면 진보 진영에는 지금 진중권이라는 괴물 지식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자신들의 점점 떨어져가는 영향력을 좀 회복해 보려고 진중권을 활용해서 마치 종편들이 퇴물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렇게 막 토크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칼럼면 하나 채우는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진중권의 소란 저널리즘 그리고 이 팩트가 어떻게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지 저는 발견이 될 때마다 좀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좀 팩트 체크해드리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지겨우시면 듣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다 그냥 퍼날라기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진영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혹여라도 진영주의에 빠져 있는지 계속 저는 검증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어떤 측면에서 또 맞는 얘기가 하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밝혀드릴 겁니다. 왜냐? 기자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 좀 진실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건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